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고위험 산모를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함께 자리한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소연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에 대한 위험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송지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출산 시대란 말도 많이 들리고요. 또 고령 임신, 고위험 산모라는 말도 자주 듣는데요. 우선 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위험 산모, 이 의학적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네, 고위험 산모라는 용어 자체는 의미가 사실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서 적절치 않은 용어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조산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산모를 고위험 산모라고 합니다. 특정 진단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위험 산모라는 단어 자체는 좀 애매하다. 네. 그래서 좀 가급적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근데 사회적으로 고위험 산모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위험 산모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고위험 산모는 최근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 임신이 증가를 하고 이에 따라서 고위험 산모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 임신이라고 하면 만 나이 3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이렇게 만 나이 35세 이상이 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의 빈도가 증가하고 신체적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만 나이 35세로 이렇게 자르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나이가 이런 기준을 제공하는 이유가 있나요? 나이에 따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고령 임신으로 인한 위험으로는 먼저 이제 임신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임신을 하더라도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태아 염색체 이상의 위험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이제 임신 중기 다운 증후군의 위험률이 약 250분의 1인데 산모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39세에는 90분의 1, 네, 40세에는 70분의 1, 41세는 50분의 1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고혈압, 조기 진통,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같은 많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34시면 그래도 좀 안전한 건가요, 그러면? 35 얘기하셨길래. 만 나이 기준으로 3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제 분만하는 연령이 만 나이 35세가 된다면 고령 임신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고위험 산모라기보다는 고령 산모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요. 고위험 산모들 중에 일부가 고령 임신인 거고 고령 산모인 거지 고령 임신이 아니라고 해서 고위험 산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제 특히 이제 고령 임신이 될수록 고위험 임신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고위험 산모라는 단어가 주는 좀 애매모함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임신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출산하기까지는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집단을 얘기하는 걸로 좀 고위험 산모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런 산모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좀 관심이 이제 필요할 텐데 좀 어떤 부분들이 특히 방금 얘기는 해주셨지만 특히 좀 빈도가 많은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조산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이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임신성 당뇨병,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그리고 전치 태반이라든지 태반 조기 박리와 같은 위험한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만 잘 받으면 이런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고위험 임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37주 미만 분만인 조산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질환군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각각의 특정 질환들에 대한 관리를 잘 받으면 최대한 임신을 길게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중간에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만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산모에게는 이런 질병,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산모에게 낳는 그 태아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특히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 이제 산모가 임신 중에 스스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임신성 당뇨 태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혈당 조절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지나치게 신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대아가 생기게 되는데 네, 이러한 거대아는 추후에 이 아이가 커서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요. 출생 직후에도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는 정상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임신 지속 기간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고위험 산모로 진단될 수도 있나요? 네, 고위험 산모의 다수가 임신 중에 특정 질환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임신 중 고혈압 질환 중에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있는데 이는 임신 20주 이후에 140에 90 이상의 혈압이 진단이 되면서 단백뇨는 없는 상태이지만 여기에 이제 단백뇨까지 생기게 되면 전자간증, 자간증이라고 해서 더 위험한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자간, 자간증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네. 어떤 질환인 거죠? 자간이라는 게 뭐죠? 임신 20주 이후에 140에 90 이상의 고혈압이 고혈압이 생기면서 단백뇨가 있고 같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혈압이 160에 110 이상이 된다거나 그리고 24시간 단백뇨가 5g 이상이 나온다거나 하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뭐 자간이나 뭐 이런 전자간증 같은 경우에 뭐 경기나 경련이 동반 꼭 되는 건가요? 경련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제 명치 부분에 통증이 있다거나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련이 발생하기 직전에 생기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임신부들과 비교할 때 고위험 산모들은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한다거나 좀 검사 방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상 임신 같은 경우에는 28주까지는 4주, 그리고 36주까지는 2주마다, 36주 이후에는 매주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고위험 임신은 이보다 훨씬 더 자주 산정 관리를 받아야 되고 방문할 때마다 혈압, 체중,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기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두통이나 시야가 좀 잘 안 보인다거나 오심구토, 출혈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또 이런 고위험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케어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할 게 정말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모분들은 자연유산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유산이라는 거는 태아가 생존하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건데 이제 보통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연 유산 같은 경우에는 확인된 임신의 한 20에서 25% 정도가 자연 유산이 되는데요. 한 80% 이상은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고령 임신이거나 고위험 산모에서 이런 자연유산의 빈도도 더 올라가나요? 네, 자연유산의 위험 인자가 어느 한쪽 부모가 40세 이상이면 2배로 증가를 하고요. 엄마 나이가 만 나이 35세 이상인 고령 임신인 경우에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산모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분만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다시 임신을 하는 경우에도 자연유산의 가능성이 증가를 합니다. 또 엄마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당뇨라든지 아니면 루푸스 같은 그런 병이 있는 경우에도 유산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에 대한 건강 차원에서 검사를 이제 기형아 검사 같은 걸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산전에 기형아 검사를 알려진 이 니프트 검사에 대해서도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니프트 검사라는 거는 태아 다운 증후군과 또 기타 다른 염색체의 수적인 이상 질환에 대한 비침습적인 산전 선별 검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21번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에드워드, 파타우 증후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0.5% 미만의 낮은 위 양성률을 보이고 98%의 높은 질환 검출률을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모든 산모가 니프트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2012년에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니프트 검사의 적응증을 제시를 했는데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또 태아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산모, 모체 혈청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 결과가 나타난 산모이거나 예전에 염색체의 수적 이상으로 태아를 임신했던 산모 같은 경우에는 니프트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난임 시술 같은 것도 많아서 다태아, 그러니까 쌍둥이나 뭐 이런 임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쌍둥이 임신 자체도 고위험 임신인가요? 네, 쌍둥이 임신 자체도 고위험 임신입니다. 네. 왜 그 쌍둥이는 나중에 이제 출산할 때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인 거죠? 임신 중에도 위험도가 높고요. 자연적으로 요즘에 쌍둥이 임신을 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더 도움을 받아서 쌍둥이 임신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더 위험도가 많아지고 태아의 수가 많아질수록 뭐 삼둥이라든지 사둥이라든지 이렇게 될수록 조산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위험 산모, 고령 임신, 뭐 고위험 임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쭉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출산 이후에 산모들의 관리도 좀 일반 좀 젊었을 때 하는 임신하고 좀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모든 고위험 산모분들이 아무래도 아기를 낳고 나서도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한시름을 낳았다 생각을 하고 병원을 안 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네, 출산 후에도 저희가 정기검진을 잡아드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제때제때 맞춰서 오시면 진단도 빨리 되고 치료도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진짜 나이 어려서 이렇게 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가져서 낳을 때는 그렇게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도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임신돼서 분만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완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모든 산모분들이 사실 오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요즘에 사실 20대 산모 자체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아드리는 정기검진은 아기 낳고 나서 한 2-3번 정도 오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잘 오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의 송지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부 출연자분 혹시 질문 먼저 받을까 하는데요. 예, 앞에 나오셔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우리 조카애가 지금 현재 44인데 39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험관 아기를 한 3번 정도 하고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결혼 전에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을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몇 군데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모나 아기한테도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선생님은 출산하고 난 이후에 수술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39에 결혼해서 올해 44, 시험관 아기를 시도 중인데 결혼 전에 수술한 자궁 내막증이 재발했다. 임신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 산모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임신을 시도하는 나이 그 자체입니다. 만 나이 35세 이후부터는 생리가 규칙적으로 하더라도 가입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시기인데 만 40세 이후는 보조생식술의 도움을 받더라도 임신 성공 가능성이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에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 1년이 되기 전이라도 난임병원을 방문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또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자궁 내막증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궁 내막 안에 있어야 되는 조직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복강 안쪽으로 퍼지는 질환인데 이제 생리를 하는 시기에 쉽게 얘기해서 복강 안에서도 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복강 안에서 들러붙는 유착이 많이 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유착으로 인해서 나팔관 통로가 좁아지거나 자연 임신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좀 도움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고 좀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제 내막증의 크기가 커지거나 하면 또 산모나 아기 둘 다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임신을 하면 임신 기간 동안에는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강 내에 자궁 내막증 병변이 있는 부분들도 오히려 안정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기존의 자궁 내막증 병변이 커지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임신을 먼저 하고 출산 후에 필요하면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이제 보조생식술을 위해 난자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난자 채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소의 자궁 내막증이 커져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령 임신 이렇게 얘기 들으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위험에다가 각종 질병에다가 위험도 높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또 인간의 기본적인 또 욕망이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일찍 결혼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요즘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결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30대 초반 산모를 보기도 조금 드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만 해도 다 20대 산모들이었는데 근래에는 고령 임신 산모가 워낙 많아서 이제 임신을 원하시면 너무 미루지 마시고 빨리 1년 안쪽으로 잘 안 된다 이러면 난임병원에 가셔서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년 안에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임의 정의 자체가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불임이라고 하는데 고령 임신 자체는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꼭 1년을 지켜보지 않더라도 빨리 원하면 빨리 가는 게 예후에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5살 이상에서 이제 아이를 갖는 경우에 이제 양수 검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건 뭐죠? 어떤 거죠? 네, 양수 검사는 이제
침습적인 산전 진단 검사이긴 하지만 안전성과 이제 정확성이 가장 많이 인정된 그러한 검사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니프트 검사에서 비정상으로 나온 경우에도 확진 검사를 양수 검사로 해야 합니다.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산모가 태아 염색체 검사의 정확도를 더 우선시한다면 양수 검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양수 검사가 뭐 안전하고 그렇긴 하지만 무섭다 그런다고 하면 니프트 검사를 먼저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양수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양수 검사 자체가 주는 좀 어감이 좀 무섭기도 한 게,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양수를 이제 침습적으로 검사를 하면 양수가 터지면은 그게 아이에게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양막 파수라고 하는데 1% 미만이고요. 뭐 아이가 뭐 잘못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1000분의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양수 검사가 그 대신 확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아이의 건강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는 없는 검사겠네요. 네, 정확도를 우선시한다면 양수 검사를 해야 되겠죠. 통계청이 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18년 출생 통계에서요, 지난해 임산부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8세던데요. 전체 산모 가운데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도 31.8%라고 하고요.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7.5%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데, 점점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런 것들이 실제 임상에서도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체험이 되시는 것 같고, 실제로 30대 초반의 연령의 산모도 거의 보기 드물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고위험 산모를 봐야 되는 그 일의 로딩이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또 1, 2년 정도는 또 신혼 생활을 맞아요. 즐기겠다고 네, 하면서 맞아요. 또 미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령 임신 자체가 좀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그 임신 가운데서도 좀 임신성 당뇨 얘기를 듣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이게 나중에 임신 출산하고 나서 이런 당뇨가 사라지는 건지, 그때뿐인 건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임신성 당뇨는 아이를 낳고 나면은 좋아지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다시 혈당이 정상화되는 거를 저희가 아이 낳고 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혈당이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내분비내과로 옮겨서 계속 진료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뭐 장년층이 되었을 때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서는, 정상 산모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성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받으면 이제 산모들이 많은 부담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정말 거대해질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는데, 실제로 태아에게 뭐 거대하나 이런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뭐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산모가 당 조절을 잘 하면 거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저희가 당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식이 조절하는 영양팀과 하고 이제 같이 봐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운동도 짬짬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활 습관 교정을 먼저 해서 저희가 원하는 혈당치에 도달을 하면 굳이 치료를 뭐 더 받을 필요는 없고 생활습관 교정만 하면서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임신 중에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는 임신 중인데 괜찮나요? 네, 태아한테 안전하고, 그리고 인슐린 주사로 조절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에 당 조절만 잘 되면 아이에게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요즘에 또 겨울철이라서 독감 주사를 산모들이 맞아야 되는지, 임신부들이 맞아야 되는지, 괜히 뭐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임산부 필수 접종 중에 하나고요. 독감 백신은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 그 기간에 상관없이 1기, 2기, 3기 상관없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독감 백신은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수로 맞아야 되는 집단이다. 임신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사 나온 김에 풍진 접종 관련해 가지고는 풍진 예방 주사도 맞아야 되죠. 아닌가요? 풍진 예방 주사는 이제 임신하기 전에 맞고요. 그건 산정 관리군요. 네, 산정 관리의 일종으로 맞는 거고 맞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피임을 해라라고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임신을 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고는 되지만 권고 사항 자체는 3개월 정도는 피해라.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전에 임신 계획을 만약 세웠다고 한다면 풍진 접종을 하고 한 3개월 정도는 피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자궁 근종이 있는 분들이요. 혹시 이게 임신에도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에 나이가 든 산모들 여성분들이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자궁 근종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줄까요? 자궁 근종은 여성의 50%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인데요. 부인과적으로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인데 이게 사이즈나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모든 자궁 근종 산모가 다 고위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나 뭐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위험 산모에게 지적되는 또 조산에 있어서 자궁 경부 무력증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생소한 질병이에요. 자궁경부 무력증은 정상적으로 자궁경부가 이제 임신 기간 동안에는 잘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원인 모르게 진통이 없이 자궁경부가 열리면서 임신 중반기에 이제 분만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산의 한 10%, 임신 중반기에 태아 손실의 한 15% 정도가 자궁경부 무력증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그 산전진찰을 받으면서 중간중간 자궁 경부 길이라는 거를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측정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제 문이 완전히 다 열리기 전에 짧아지기 시작할 즈음에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응급 상황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는 있는 거지만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산전 진찰을 잘 받으러 다니시고 그리고 그때 이상이 있다면 이제 대학병원 쪽으로 전원을 주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결국 임상에서 많은 고위험 산모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아이를 갖게 되면 그 기쁨도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본인께서 이렇게 좀 경험해 보셨던 얘기 중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고위험 산모분들이 임신해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100일 이상, 아기 낳기 전까지 계속 입원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 산모분들 중에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또 이후에 또 어떤 아이는 저랑 이름을 같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보람된 선생님의 성함하고 송지은 교수님의 성함하고 같게끔 네, 그냥 지은이라는 이름을 네. 또 남다른 또 네,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또 응급 상황도 많죠. 주로 만약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는 어떤 응급 상황이 또 실제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지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궁경부 무력증 응급 상황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궁경부 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부가 완전히 열리면서 아기를 싸고 있는 양막이 질 안쪽으로 이제 돌출되는 경우가 가장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자궁경부 원형 결찰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분만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고위험 임신 그리고 고령 임신 그리고 그 이후에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제 느지막하게 만혼을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둘 다 이제 40대가 넘었는데 이제 결혼하는 부부들 근데 아이는 갖고 싶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산부인과를 먼저 이렇게 손잡고 같이 먼저 찾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산부인과에 먼저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당연하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결혼 전에 하는 정기 검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비 부부 신혼 검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고령 임신 즈음이 된다 하면 좀 난임병원 쪽으로 빨리 가시는 것도 몇 개월 해보시고 잘 안 되면 그냥 빨리빨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좀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후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난임에서 원인이 남성 요인도 있을 거고 여성 요인도 있을 거고 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현대 의학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도 할 거고 또 없기도 할 네, 텐데 남성 요인인 경우에도 이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남성 요인인 경우에도 이제 남성 요인이 40%고 여성 요인이 40%, 복합 요인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성 불임 쪽에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근데 남성 불임도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임 부부,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빠를 다 각각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 보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알맞은 치료를 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상이 됐어요. 그렇게 난임 시술이나 여러 도움을 받아 착상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인 거는 그 28주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인 건 똑같은 거죠. 일반 정상 임신하고요. 아까 얘기는 얼핏 해주셨는데. 네. 근데 난임병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난임병원에서 보통 한 12주 정도 되면 안정화가 됐다 해서 이제 산과 선생님들한테 다시 보내주십니다. 난임병원을 보통 졸업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보통 산모분들 보듯이 보기도 하고 또 위험도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또 좀 더 자주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임신 초기하고 중기하고 후기에 좀 있을 수 있는 고위험 산모들이 갖게 되는 어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를까요? 시기별로요? 임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에 통증이 많이 심해서 어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경 쓰여서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출혈이 있다거나 하면 그건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무조건 오셔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임신 중기 이후부터는 이제 양막 파수라고 해서 이제 물이 흐르듯이 분비물이 많아진다. 이러면 와서 이제 양막이 혹시 터진 건 아닌 건지 그런 거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양막 파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응급 상황인가요? 양막 파수 자체가 이렇게 당장 응급 상황이라기보다는요. 양막 파수가 되고 나면 이제 아기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도가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 치료도 좀 해야 되고 자궁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인지 아니면 자궁문이 열렸는지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분비물이 조금 맑게 많이 흐른다. 정상적인 분비물도 그렇게 흐를 수는 있지만 집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오셔서 바로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또
뭐 임신부면 뭐 나이 막론하고 먹는 거나 네. 생활이나 모두 다 조심은 하겠지만 네. 조금 더 고령 임신이면 더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이때 복용하는 약물이나 주의해야 될 것들, 해열 진통제는 좀 먹어도 되는 건지 또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임산부 종합 영양제가 요즘에 잘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잘 드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먹으면 이제 철분약 같은 경우에 약간 변비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잘 안 드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변비약을 적절히 섞어서 먹으면 변을 좀 묽게 해주는 약을 같이 먹으면 변비도 해소되고 하기 때문에 철분약을 잘 챙겨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는 무조건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먹을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참아서 열이 나서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고 아기한테도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하루에 뭐 2-3번 용량 안에서 잘 먹으면 상관이 없고 뭐 약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상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임신 이제 출산을 앞두고서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출산을 앞두고 이제 병원에서 미리 좀 어떻게 대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출산 시기가 조금 더 조산을 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신호랄까요? 혹시 그 예정일보다 좀 앞당겨질 수 있는 신호들이 좀 아셔야 되는 산모들이 아셔야 되는 신호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산일 수 있는 신호랄까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 양수 분비물이라든지 뭐 출혈이라든지 출혈도 이제 양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출혈량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진통이라든지 진통이요? 네, 그리고 원래 혈압이 높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갑자기 시야가 잘 안 보인다거나 두통이 갑자기 심해진다거나 명치 끝부분이 좀 아프다거나 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 증상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오셔야 되고 저희도 외래를 보면서 항상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네. 고위험 산모와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동생 나이는 40이고 그리고 둘째가 임신이 된 상태이고 24주 정도 되면서 붓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손도 많이 붓고 아랫배도 너무 좀 자주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임신 고위험 중에 하나인 임신 중독증은 아닌지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은 없을까 이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36살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거의 40대가 다 돼서 아이를 갖게 될 텐데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뭐 어떤 연예인이 임신성 당뇨로 꽤 고생을 했다고 하던데 저희 아빠도 당뇨가 있으시고 제가 혹시나 아기 가졌을 때 나도 임신성 당뇨 이런 게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임신성 당뇨가 왔다고 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 방법은 있는 건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건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심각할 때는 어떤 일까지 올 수 있는지 좀 조목조목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첫 애를 낳은 지 1년이 안 지났는데 지금 둘째를 갖게 됐습니다. 출산 후 1년 안에 임신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진다고 하던데 이 이유가 뭔지 사실 궁금하고요. 혹시 제가 생긴 골다공증이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일단 그 둘째를 가지면서 몸이 붓기 시작하고 손발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그 배 아랫배 쪽도 굉장히 아픈 그런 동생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24주가 되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가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임신 중독증은 아닐까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연관이 좀 있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임신 중독증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임신성 고혈압인데요. 이제 부종 자체는 굉장히 임신 중에 흔한 증상입니다. 네, 부종이 생기고 손발이 많이 붓고 원래 신던 신발이 안 맞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주먹 쥐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한 임신 중에 생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태아가 자라면서 자궁도 당연히 같이 커지기 때문에 배가 약간 당기는 느낌은 임신 전에 그런 편안한 느낌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뭐 기존의 혈압 자체가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임신 중독증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다 보면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데 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네. 일단 이제 아무래도 이 당뇨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 분들이죠. 가족력도 있으시고 이제 또 나이도 이제 36이 됐고 그럼 40이 넘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나도 분명 저게 생길 거야. 이런 또 이렇게 매스컴에도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 만약에 이렇게 당뇨에 걸렸을 때 임신성 당뇨에 걸렸을 때 정말 방치하게 되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날지 궁금하시다고요. 이제 임신성 당뇨병하고 당뇨병 임신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생기는 당뇨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임신성 당뇨인 거고, 당뇨병 임신은 기존에 당뇨병이 있었던 산모가 임신을 하는 경우인데 두 군간의 그런 예우를 굳이 보자면 당뇨병 임신, 기존에 원래 당뇨를 가지고 있었던 산모가 임신하는 경우에 훨씬 더 위험도가 높고 또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거는 임신성 당뇨병이든 당뇨병 임신이든 간에 혈당을 잘 조절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이제 당뇨병 임신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잘 조절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되는 거고,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신 중에 혈당 관리를 잘 하면 아이한테 위험도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당뇨 수첩을 잘 기록하고 운동을 잘 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약물 치료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예후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네. 그렇군요.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를 낳은 지 1년 만에 또 지금 둘째를 갖고 있는데 출산 후 1년 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얘기 들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또 골다공증이 있으셨으니까 그게 아이에게 영향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요. 아마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실 거고요. 골다공증은 보통 이제 폐경 여성들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햇볕을 쐬고 이런 부분들이 덜하다 보니까 비타민 D나 칼슘 자체가 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타민 중에도 비타민 D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철분약처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 부족한 산모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교수님 같은 분 만나면 고위험 임신을 하더라도 안심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또 주부 출연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고 있는데요. 몇 가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게요. 저희 아이가 결혼한 지 한 2년 됐는데요. 이 아이가 32이라 그러는지 지금은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이게 그 전에 피임약을 한 2, 3년 먹어서 그런지 끊고 아이가 바로 안 생기는 것 같다고 개인 초라해하고 하거든요. 피임약 때문인가요? 피임약 때문이 아닙니다. 네. 피임약을 먹는다고 해서 가입 능력 자체가 저하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들 많이 오해하시는데 피임약을 길게 먹으면 이제 아이를 못 가질까봐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피임약을 먹고 끊고 나서 바로 가입 능력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빨리 더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한 1년 안쪽으로 잘 안 생긴다 싶으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딸은 36인데 결혼한 지가 지금 6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임해서 그러나 싶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 사촌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피임도 안 하는데 아직 아기가 없다고. 그래서 얘가 그 아가씨 때 굉장히 생리통이 심했어요. 그리고 진통제를 한 2개 정도 먹고 막 이렇게 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생리통이 심하면은 임신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원인이 그런가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생리통이 이제 1차성 원인이 있고 2차성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생리를 할 때 나오는 정상적인 호르몬 때문에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안 보고요. 생리통과 그러니까 그 호르몬과 관련 없이 기존에 나오는 호르몬과 관련 없이 그렇게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이런 거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되셨고 그렇다고 하면 빨리 난임병원에 가셔서 뭐 난관 통과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난관이 혹시 어디 막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남편분도 다 검사들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고위험 산모에 대한 위험과 함께 살피고 챙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예비 부모들, 특히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시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고 아이가 안 생기면 저희가 이제 난임, 불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 걸음 내딛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우물쭈물하고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러다 보면 이게 몇 년이 훅 흘러서 그렇게 좀 늦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아기가 지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내딛으면 그 이후는 또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빨리 병원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의 송지은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부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세현 씨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